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오늘 하루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분과 함께 뉴스 속에 숨은 행간과 의미를 차곡차곡 짚어보겠습니다. 김반장의 픽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앉으니까 또 다른 스튜디오에 와서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른 스튜디오에서 예, 뵙게 되네요. 제가 주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소식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선생님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희초 교사 49제를 맞아서 지금 추모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네. 교권 회복을 강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현직에 계셨다면 기자 생활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요. 어떤 헤드라인의 기사 준비하셨을까요? 근데 뭐 김 반장께서 앞에 다 하셔갖고 제가 MC고 김 반장이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분위기로 갔는데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제일 늦게 움직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판사하고 교사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움직임을 법을 다루는 사람과 교육을 다루는 사람이 앞장서서 한다면 좀 혼란스럽겠죠. 네.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늦게 움직입니다.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교사들이 다 엄청나게 수많은 교사들이 모였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죽어가니까. 네. 예, 계속 죽어가니까. 그건 비상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교사가 죽어가는데. 예. 그래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것은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죽는다가 아니라 교육이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모인 거야? 몇 명이 모인 거야? 아직도 몇 명이 모인다가 중요해. 그러나 다행히도 교육청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학교가 안정되게 진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몇 명인지는 나중에 따져서 예.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글쎄 뭐 할 말이 그러니까 결국 교사들의 권리, 학생들의 권리 합치면 인간의 권리인데 네. 이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 자체가 교육부 장관의 실책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러면 또 사과는 안 하고. 대책 마련을 오래전부터 촉구해왔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대책 마련하고 교사들을 달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래기만 한다든가 달랠 것도 아니고 그냥 눌러버린다든가 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법령상으로 설명하신 대로 법과 시행령상,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네. 재량 휴업이 가능한데 왜 이걸 교육부의 행정명령으로 불법으로 처단하려고 그러냐. 이걸 이제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물마저 칼로 자르려고 하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전 세계 교사 연맹에서 나온 시도를 보면 이렇게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부인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우리는 배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교육 멈춤의 날은 더 밝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용기 있는 다짐이자 열망이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 성명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느껴요. 정신없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 나왔는데 내 영혼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다.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교육 멈춤입니다. 마치 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 멈춰서 자기 영혼이 뒤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같이 가고 한다는 것처럼 예. 이건 교사들이 자기 영혼을 기다리는 거죠. 함께 가려고. 그런데 근데 그래서 제가 참 가톨릭 평화방송에 왔으니까 프란치스코 교宗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가끔 이제 찾아보는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져서 한번 찾아봤더니 올 3월에 이탈리아에서 네. 신학생들과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주교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일치와 형제 속에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셨고 여러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직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으셨어요. 예. 그리고 2030 세대들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는 젊은이 모임이라는 가톨릭 행동에 가셨을 때도 이탈리아입니다. 여기도 나쁜 현실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예. 꿈은 물론 멀리 저 건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실을
바꾸는 일에 나서십시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더 울림이 깊게 다가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다면 예.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보니까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안 올라가려면 내가 뭘부터 해야 될까라고 교육부 장관은 그냥 허둥지둥 되고 있는 거죠. 그래,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이따가 사이다톡에서 조금 하시죠, 더 뭐. 깊이 예. 있게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예. 해볼 텐데요. 이 위원장이 오늘 가짜 뉴스를 중대 범죄, 국기 문란행위라고 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취임식 때부터 예상이 됐던 행보기는 한데 그래도 발언 수위가 꽤 높아 보여요. 발언 수위는 높은데 이게 이지호 교육부 장관하고 똑같은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가짜 뉴스를 누가 판별할 거냐라고 네. 할 때 누가 판별하겠습니까? 방송통신이니까 방송심의위원회죠. 예. 방송심의위원회는 얼마 전에 임기가 1년 남은 위원장을 잘라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네.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틀을 바꿔놨어요. 네. 방송심의위원회를 강제로 틀을 바꿔놓고 지금 와서 이제 자 지금부터 방송에서 가짜 뉴스 나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다 쫓아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다른 데서 뭐 안 나올 얘기를 하나 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죠. 국가의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서 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네. 한참 더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TV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미 종말을 맞았고 예. 포털 대한민국의 포털 역시 저널리즘 차원에서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도 종말이 가까워옵니다. 언젠가는 포스트 유튜브의 시대가 등장할 거고 그렇겠죠. 우리가 아는 트위터는 이미 종말을 갖다 맞아갖고 그냥 허겁지겁 네. 모습을 바꾸려고 길을 씁니다만 어렵고 틱톡,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종말을 맞을 때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뭔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구글이 대한민국을 점령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주체적으로 갖고 있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명확한 거예요. 지금 급변하는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대처를 예.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아니 KBS의 직원이 4천 몇백 명이고 MBC는 3천 명이고 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네이버 다음 다 있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스스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모아서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설득을 시켜가면서 방송사와 통신사 포털까지 다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자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교정께서 당부하시잖아요. 형제로 하나가 되라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 출신,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뭐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만 언론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배경. 아무튼 이것은 통치자로 뭔가 권력이 집중돼 있고 통치자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 충성심의 발로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예전에는 폴리널리스트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2007년에 생긴 말인데 언론사에 있다가 갑자기 정치권으로 건너가는 사람을 폴리널리스트라고 하자. 예. 근데 요즘은 들어올 때 언론사에서 세상 경험을 빨리 해보고 다양하게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많이 보게 돼요. 중에. 주변에서도.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빨리 세상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제는 언론에 있다가 정계나 관계로 간 사람이 폴리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동관 위원장처럼 과거에 언론에 있었다는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폴리널리스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있었던 김효재 직무대행, 네. 이동관 이제 직무를 맡은 위원장, 기타 등등 청와대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됐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경력을 이용해서 후배들과 연락해 가면서 후배들의 어떤 집념과 정성이 깃든 저널리즘의 시대를 그냥 종지부 찍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폴리널리스트.
정치꾼 언론 이렇게 이제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폴리널리스트가 왜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세요? 언론계 내적으로는 이미 자긍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세상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긍지를 갖고 나아가야 할 누구야라고 하는 정체성이 혼란한 거죠. 네. 그 직업 정신도 흐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상명하복에 익숙해진 거죠.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해. 안 그랬다가는 결국 모난 돌이 징 맞는다고 맨날 잘리게 돼 있어. 이런 거.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 야, 세상이 말이야 5년마다 한 번씩 휙휙 바뀌더라고. 요번에 저쪽 정권이 했는데 다음엔 저쪽 정권일 거야. 아니면 저쪽 정권이 오래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자기의 남은 근무 시간하고 이렇게 근무 기간하고 합쳐가지고 싹 함께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쪽 편에 붙는 게 좋겠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 이미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다음에 노태우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을 쭉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언론계에서 잘려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적 네트워크도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역시 정치적으로 너무 과몰입해서 언론계도 정치적으로 너무 몰입하고 그다음에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론으로서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정치로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현장에 많은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기자나 언론인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우 중에 언론이나 또는 뭐 홍보 또는 통신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임이 있어요. 모임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한 일자리 자기들의 일터 저널리즘에다 불어넣어라. 저널리즘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을 성령님께 빌고 제가 기도해라. 신앙 안에서 풀어보고 풀어봐라. 모색을 이제 대안을 생각해보는 이런 게 더 많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나마 그런 조직조차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그래서 후배들한테 늘 기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기자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갑자기 뭐 종교적으로 풀려니까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폴리널리스트들 자격 조건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짚어주신다면요. 자격 조건. 일단 정치인이 되거나 또는 관료가 되려는 폴리널리스트가 계신다고 칠 때 그러면 정치 수업을 언제 받았냐?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받은 게 없죠.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고 폭탄주를 같이 마셨거나 한 거는 있겠지만 정치 수업을 어떻게 받아봤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정치인으로 나서려면 30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우리랑 다르죠. 공산당이란 당이 있고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10년, 당 10년, 관료 10년을 거쳐야 정치 지도자의 첫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는 나이들이 다 70이 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정치 경력 몇 년은 있어야 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가서 관료가 되려면 관료 경험이 몇 년 있든지 아무것도 없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뛰어들면 공직사회에서 또는 정치사회에서 언론인 출신들을 비웃고 다 그러는데 실력 발휘도 못하죠. 실력 발휘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손바닥 발바닥을 비벼서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도 실력 발휘로 살아남은 폴리널리스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사학위 또는 그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아니면은 그 해당 분야에 가서 인턴 수습 견습을 갖다가 몇 년 이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아무런 자격 없이 건너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 바로 기자나 언론인으로 일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제 정치권으로 건너가서 일하는 경우를 저도 왕왕 보게 되거든요. 근데 또 막상 건너갔는데 근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도 꽤 봤습니다. 뭐 하다가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죄송합니다. 반창고라고 부릅니다. 상처가 나면 얼른 떼우는 반창고, 붙였다 떼는.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잠깐 불러가지고 언론인들의 인지도나 명망을 잠깐 이용해서 반창고로 한번 쓰고 떼어버리는. 정치권의 항상 행태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 끝나고 또 어딘가 살 길을 마련해 주겠지. 직장 하나 구해 주겠지. 그런 게 이제 공기업의 감사 자리라든가 뭐 그런 예.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은 근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 네.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편이 되어서 회사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정치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저널리즘을 굳건히 세우는 게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정치 활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인데 정치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자긍심이 있는 거죠. 네. 미국도 우리하고는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폴리너리스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예. 뭐 임명 전부터 야당이나 언론단체들 반발이 상당히 컸는데 앞으로 방송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뭐 몇 가지는 어떻게 예측할 수 전망하세요?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와 준공영에 속하는 MBC 같은 경우 사장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운영 미래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원하거나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가 좀 껄끄러워집니다. 시민 점수가 있으니까 시민 예. 평가단 점수. 그래서 이 제도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이제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사장 밑에서 본부장으로서 국장들을 지휘할 이제 직책이 있습니다. 그 본부장들을 누구를 앉히느냐. 네. 그다음에 그 본부장들이 어떤 사람을 보도국장, 시사 제작국장으로 앉히느냐. 보직 간부 줄줄이 인사가 네. 다 연결된다고 다 이제 보시는 연결되고 거죠? 그동안 좀 믿었지 못하거나 못 믿었거나 아니면은 미웠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내쫓는가. 이것도 이제 그다음에 지켜봐야 될 문제고. 셋째. 네. 이 사진을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바꾸긴 바꾸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바꿉니다. 거의 반반에서 반이 조금 넘는 것만 가져가겠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 약점을 잡기 시작합니다. 네. 등기 이사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뭐 횡령, 뭐 보직 카드를 함부로 썼다, 활동비 내역을 내놔라 말하면서 막 뒤지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만 거라도 크게 흔들면 커집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일이기도 다 합니다. 비슷비슷하죠. 네. 예.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거나 고발 고소가 이어지면서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피의자로 부르면서 이제 괴롭히는 단계도 진행될지 모르고 네 번째 방송에 직접 개입합니다. 그거 나가면 안 돼.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썼더군요. 이제는 전화로 이거 이렇게 좀 한번 내봅시다라고 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정치권에서 그냥 연락이 와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오냐. 와도 조심스럽게 아주 빙 돌려서 혹시 그렇게 도움되는 뭐가 만들 수 없는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좀 도와주셔. 이렇게 내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온다는 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저널리즘이. 예.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발이 시작되죠. 반발이 되면 바로 아무개가 반발하면서 방송이 차질을 빚었다 하면은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노조에 대한 또는 네.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라든가 괴롭힘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2007년, 뭐 2009년, 2012년 이런 때에 10몇 %로 가던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4%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KBS, MBC에서 벌어지면 국민들이 공영방송으로부터 떠나죠. 그러나 선거철이 되거나 정치가 격해지면 국민들은 언론들마다 다 혼란스럽게 보도하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공영방송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을 이렇게 위축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국민들한테 자 기준을 잡아주십시오. 가짜 뉴스는 뭐가 가짜 뉴스인지 기준을 잘 판단하십시오. 기준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이 네.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좀 예법을 짚어주신다면요. 뭐 사실은 제일 시작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저희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잡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예. 그렇죠? 시작은 거기에서 불꽃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뭐 어느 편을 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합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죠. 네. 그다음에 여러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또 나서죠. 그래서 이게 연대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나서줘야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내부의 저항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시작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입니다. 그거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뭔가 시작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뭐 들립니다. 노조도 역시 진보 노조가 있고 보수 노조, 중도 노조가 있어서 하나로 뭉쳐지기가 힘들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악화가 양화를 오랫동안 구축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널리즘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결의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불꽃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좀 답답해하는 처지입니다만은 글쎄요. 막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일단 서로 매일같이 모여서 상황을 설명 서로 듣고 보고 받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고 논의된 걸 전파하고 네. 뭐 이런 일부터 시작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항의 성명이 나오든 아니면 백서가 나오든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윗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시민들한테 하고 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맞물려서 공영방송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네. 다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타파가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 취재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예. 뭐 메인 언론사가 원전 현장에 뭐 취재에 나오지도 않고 반대 어민들 목소리도 카메라에 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시작이 된 됐죠.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24일입니다. 네. 해양 방출은 지구와 바다에 대한 폭력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셨고 영향을 받는 주민, 어업 관계자, 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제도 모든 지역민들의 항의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농도는 물을 탔으니까 희석됐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해양 방출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다를 어떻게 얼마나 더럽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규명해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독일은 왜 원전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는데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왜 원전 갖고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나. 그러게요. 간단합니다. 독일은 핵무기,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네는 전쟁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일본은 전쟁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다시 군국주의와 군사화를 통해서 세상에 떵떵거리는 옛날 지위로 돌아가고 싶은데 결국은 핵무장과 핵무장은 연관돼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그 옆에서는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일본을 향해서 물론 일본에 주일미군이 있다는 핑계입니다만 네. 일본을 겨냥하고 있고 북한도 미사일을 겨냥하고 중국도 미사일 대만은 또 핵미사일을 만들다가 말았고 예. 일본도 하나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럼 다 갔는데 대한민국만 안 가질 수 있나. 예. 대한민국도 갖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no 했지만. 해갖고서 밀려났습니다만 그러면 미국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다들 갔는데 우리만 안 가지라고요? 정말요?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게 빨리 동화되어서 가질 수 있는 위치로 빨리 가고 싶은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같이 안 가는 걸로 빨리 방향을 틉시다. 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든 화해시켜 보려고 하는 거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한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결국 어디로 갈 건가? 그건 국민이 결정해야죠. 네. 국민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고 한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맞물려서 예. 이 한미일 간의 이 핵과 관련된 상황도 또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김반장의 픽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